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면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자영업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게 들리는데 그냥 지방에서 작게 스냅사진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인터넷에서 아름아름 소문이나 제법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진으로 먹고 살고 싶다는 제 오랜 꿈을 이룰 수 있게 돼 너무 행복해요. 사실 아주 어릴 때부터 사진 찍는 게 취미였고 대학교 전공도 그쪽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술 쪽이 다 그렇듯 집안 형편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계속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돈이 안 되니까요. 동기들 중에 지금 사진으로 먹고 사는 사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사진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결국 생계의 압박을 못 이겨 일반 회사에 들어갔으니까요. 지금도 꿈만 같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이렇게 제 스튜디오를 갖게 된 게 말이죠. 이렇게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게 된 건 모두 처형 덕분입니다. 저와 아내가 생활고 때문에 진 빚도 전부 갚아주고 스튜디오 렌탈 비용까지 대줬으니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처형 덕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처형은 처가에서도 두 손 두 발 다 든 골칫덩이였거든요.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집에서 팽팽 놀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남자 문제로 사고를 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처형이 지금은 억대 갑부가 돼 이렇게 저희 가족을 돕고 있다니. 처형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풀자면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거예요. 그동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꽁꽁 감춰만 두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술도 마셨겠다. 익명의 힘을 빌어 한번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처음 처형을 만났을 때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군요. 당시 전 회사에서 사내 연애로 만난 아내와 결혼을 준비 중이었어요. 시골 가난한 농사꾼집 장남인 저와 달동네 세탁소집 둘째 딸이었던 아내. 서로 있는 거라곤 건강한 몸뚱이뿐 오직 사랑 하나로 결혼을 결심한 순진하고도 용감한 커플이었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처음 아내의 집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처형이 문 앞까지 나와서 저를 맞이해 줬어요. 평소 아내가 자기 언니 진짜 예쁘다고 주변에서 다 연예인하라고 난리였다고 자주 얘기하곤 했는데 와 정말 아내 말이 과장이 아니었더라고요. 희고 고운 얼굴에 쌍꺼풀 진 커다란 두 눈, 여리여리한 몸매. 일반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지나치게 예뻤습니다.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정말 얼굴이 아깝다 싶을 정도로 깨는 스타일이더군요. 제가 인사하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만 대뜸 말부터 놓더라고요. 내가 손윗 사람의 나이도 더 많으니까 편하게 얘기할게. 괜찮지? 아, 그럼요. 물론이죠. 친동생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하세요. 그래. 근데 설마 빈손으로 온 건 아니지? 그럼요. 저기 이건 별건 아니지만 같이 먹으려고 사왔습니다. 전 얼른 손에 들고 있던 소고기를 내밀었어요.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예비 처가에 처음 인사드리러 오는 건데 큰맘 먹고 산 거였죠. 그런데 고기를 살피던 처형이 이내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아니, 사오려면 좀 좋은 걸 사오지. LA 갈비? 그것도 호주산이네? 은지랑 같은 회사다닌다더니 쟤부도 돈 더럽게 못 버나 봐? 갑작스러운 무례한 말에 저는 그만 벙쪄버리고 말았어요. 그제 아내가 우리 언니 성격이 좀 그래. 부모님이 오냐오냐 키우고 남자들도 예쁘다고 공주처럼 떠받들어 모시고 그래서 좀 다른 사람 기분을 신경 쓰지 않고 제멋대로라고 해야 하나? 오빠한테도 혹시 기분 나쁘게 굴 수 있는데 오빠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알았지? 하고 슬쩍 언지를 줬던 게 생각이 나더군요. 다행히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하는 저 대신에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뭘? 넌 네 남자친구가 호주산을 사면 한우 사자고 했어야지. 바보같이 또 가만히 있었지? 내가 못 살아 정말. 우리 형편에 무슨 한우야. 당장 결혼식에 들어가는 돈만 수천인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아이고 구질구질해라. 이래서 마른 걸레는 쥐어짜는 게 아니라니까? 두고 봐. 난 반드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너처럼 구질구질하게 안 살 거야. 뭐라고? 구질구질? 언니 말 다 했어?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한 아내와 지지 않고 대거리하는 처형 때문에 그날 자리는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뒤늦게 달려나온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정말 미안하다면서 제게 거듭 사과하실 정도였죠. 알고 보니 처형은 남자 문제로 고등학교까지 자퇴한 집안의 골칫거리였어요.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일하라는 부모님의 말도 무시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대책 없이 살았더라고요. 아내도 그런 처형이 부끄러워서 제게 자세히 말하지 않은 거였죠. 하지만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바로 언니가 사고를 쳐버렸으니 아내의 입장에선 정말 너무 난감했나 봐요. 혹시라도 처형 때문에 제가 결혼을 미룰까봐 전전긍긍해 하더군요. 하지만 전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걸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정도까진 아니었어요. 어차피 제가 결혼하는 건 처형이 아니라 제 아내였으니까요. 정말 같은 배에서 난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내는 처형과 정반대였습니다. 눈에 띄게 예쁜 얼굴은 아니었지만 참 수더분하고 성실한 여자였죠. 인생의 동반자로서 모자람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오빠, 혹시 마음 바뀐 건 아니지? 우리 언니 때문에. 아니라니까. 처형하고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따로 살 건데 뭐. 우리 예정대로 내년 봄에 시골 올리자. 내가 중간에서 더 신경 쓸게. 어차피 언니는 남자 만나기 바빠서 집에 잘 붙어있지도 않아. 진짜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 거야. 아내의 말처럼 실제로 결혼 후 처형을 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명절에도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생신에도 도무지 집에 붙어있질 않았거든요. 늘 남자를 만나고 다니느라 바빠 보였죠. 자기 손으로는 돈 한 푼 안 벌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탔으면서 말이죠. 장인어른이 차라리 빨리 남자랑 결혼시켜서 집에서 치워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처형은 나이가 30이 다 되어 가도록 도무지 지짝을 만나지 못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처형은 정말 남자 보는 눈이 없었거든요. 연예인 지망생을 가장한 백수, 건달, 유부남. 어쩜 그렇게 변변찮은 놈들만 만나는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얼굴만 반반한 놈팡이한테 속아서 보험 사기를 당하고 경찰서까지 간 전적이 있으니 말 다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처형이 저희 부부를 처가로 호출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서요. 괜스레 불안한 마음에 아내와 함께 처가로 달려가 보니 웬 처음 보는 남자가 처형 옆에 딱 붙어 있더군요. 인사 연지야? 제부도. 나랑 결혼할 남자야? 갑작스러운 처형의 소개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미리 언지도 주지 않고 다짜고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과연 처형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지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는 태연하게 저를 향해 손을 내미더군요. 안녕하세요. 김상식이라고 합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남자는 배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생겼더라고요. 부리부리한 눈에 높은 콧대, 훤칠한 키까지.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인상이 쎄했어요. 하얗게 탈색한 머리며 한쪽 귀에 뚫은 피어스까지.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밥벌이하는 남자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장인어른도 그 점을 단번에 알아보신 것 같았어요. 그래, 자네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나이는? 부모님은 뭘 하시고? 하면서 질문 폭격을 시작하셨죠. 하지만 남자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처형이 나서서 말을 끊었습니다. 아유, 아빠. 자리에나 좀 앉히고 물어봐. 그리고 이거부터 받아. 상식 씨가 엄마 아빠 먹으라고 사온 거야. 남자가 바리바리 싸들고 온 건 비싼 한우 세트에 홍삼과 조청이었어요. 딱 봐도 돈 꽤나 썼다 싶을 만큼 의리의리한 선물들이었죠. 장모님은 어머,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괜히 부담스럽게. 하시면서도 좋은 내색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괜스레 제가 처음 인사드릴 때 사왔던 호주산 소고기가 생각나서 좀 불편해졌습니다. 다 함께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묵묵히 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나니 곧 장모님이 후식으로 차와 과일을 내어줬습니다. 자연스럽게 장인어른의 본격적인 취조가 시작됐죠. 그래, 우리 은숙이는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건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첫눈에 반했죠. 누구를 닮아 이렇게 예쁜가 했는데 다 장모님을 닮은 거였네요. 어머나, 민망한 게 무슨. 은수이가 날 닮아서 예쁘긴 하지? 남자는 생긴 거랑 다르게 넉살이 참 좋더군요. 순식간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마음을 녹이더라고요. 말재주 없고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인 저는 흉내도 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은숙이보다 2살 어리다고 했으니까 지금 28이겠네. 뭐 하는 일은? 아, 부동산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이라면 아버지가 상가 건물 한 채를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거기서 나오는 돈이 달에 300 정도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남자의 말에 모두가 벙찌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남자의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제법 유명한 부동산 부자더군요. 처형은 으쓱한 표정으로 진짜 부자는 일 안 해도 통장이 돈이 자동으로 쌓인다잖아? 나랑 평일에도 하루 종일 같이 있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면서 덧붙이더라고요. 하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좀 떨떠름한 눈치셨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딸을 데려간다는 남자가 변변한 직업도 없이 그냥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놀고 먹는다는 얘기였으니까요. 보다 못한 제가 그래도 사람이 직업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하고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번듯하게 내세울 만한 직업은 있어야 하잖아요. 제 말이 못마땅했던 걸까요? 싱글싱글 웃던 남자가 순식간에 얼굴을 굳히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가요? 전 딱히 직업이 없다고 무시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도 결혼해서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 좀 다르죠. 자식들 보기도 좀 그렇고. 자식들 보기 뭐가 그렇습니까? 아버지 잘 만나서 걔네들도 대대손손 놀고 먹을 수 있는 건데. 아니, 내 말은 일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돈만 벌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목표나 성취감, 뭐 그런. 제가 말을 더 이으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그 남자가 들고 있던 포크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니 씨발 진짜 못해먹겠네 하면서 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놀라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가 식탁을 쾅 소리나게 짚고 일어서서는 씨발 귓구멍이 막혔어? 너 때문에 목태먹겠다고 어디서 가짜않게 혼수질이야 혼수질을. 내가 네 딸이랑 결혼해? 왜 오질 앞으로 나서서 치라리야 치라리.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어른들 앞인데 말 가려서 못해요? 이게 끝까지 칠라나 잘났다고 훈수질이네. 오라, 너 내가 질투나지? 거지처럼 궁상맞게 사니까 부자인 내가 질투나는 거 아냐?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습니까? 그래, 다 했다 어쩔래?
흥분한 남자는 성큼성큼 제 앞까지 다가와 멱살을 잡으려고 했어요. 옆에 있던 아내와 처형이 말리지 않았으면 아마 그대로 제 얼굴에 주먹을 날렸을 겁니다. 저도 평소 주먹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머리에 피가 물리니 이성적인 판단이 쉽지 않더라고요. 남자와 똑같이 몰상식하게 행동해주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래도 장인어른 장모님 앞인데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제 멱살을 붙잡고 놓지 않는 남자를 간신히 떼어내고 처형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남자 정말 결혼할 건가요? 돈이 많으면 뭘 합니까? 인성이 쓰레기인데. 만약 끝까지 처형이 이 쓰레기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전 앞으로 여기 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남기고는 그대로 아내를 끌고 집에 와버렸습니다.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멋대로 얘기해버린 게 마음에 걸렸지만 다행히 아내는 당신 정말 잘했다고 욕받다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 뒤로 한동안 처가에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그 남자의 집안과 재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현명한 분들이셨습니다. 결국 처형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처형이 아무리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해도 자식은 자식인데 그런 망나니 같은 놈과 결혼시킬 수는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반대하면 더 불타오르는 게 사랑이라고 했던가요? 처형은 사흘 내내 단식 투쟁까지 해가면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졸랐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정말 왜 그래? 뭐 상식 씨만 잘못했어? 제부가 먼저 직업도 없네 어쨌네 하면서 시비 걸었잖아. 일할 필요도 없을 만큼 돈이 많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지.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 아닌가? 엄마 아빠도 큰딸이 부잣집에 시집가면 좋잖아. 대체 무슨 대가 불러서 상식실에 반대하는 거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늘 져주던 장인어른도 이번엔 져주지 않았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이 애비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어른들 있는 앞에서 대뜸 쌍욕부터 내뱉는 놈을 뭘 믿고 허락을 해?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너 진짜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그래? 차라리 호적에서 파버려. 뭐 대단한 거 하나 없는 이딴 집고서 나도 지긋지긋해. 난 죽어도 상식씨랑 결혼해야겠으니까 딸 하나 없는 셈 쳐? 처형의 불같은 성정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처형은 가족과 연을 끊고 돌연 잠적해버렸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살겠다는 편지 한 장만 달랑 남긴 채요.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천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붙은 마음이 좀 진정되면 먼저 연락이 오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참 독하게도 1년이 넘게 전화 한 통 없더군요. 아내는 내심 연이 끊긴 언니가 걱정되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토록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으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위로했죠. 아내도 그렇게 믿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희 부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처형이 집안과 연을 끊고 몇 년이 더 흘렀을까요? 그 즈음 아내는 없는 살림에 빚을 내서 작은 김밥집을 차렸어요. 연년생 딸들을 연달아 낳고 키우면서 경력이 단절돼 더는 일반 회사를 다니기 힘들어졌거든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 돈 들어갈 일이 천치였고, 중소기업 대리인 제 월급으로는 내 식구가 먹고 살기 너무 빠듯했죠. 결국 아내는 두 딸이 유치원에 들어가자마자 큰맘 먹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음식 솜씨가 제법 있는 편이라서 다행히 장사는 나쁘지 않게 되는 편이었어요. 일손이 딸려서 퇴근 후에 제가 도와줘야 할 정도였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퇴근길에 눈까지 내리길래 더욱 서둘러서 김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날엔 손님은 없지만 가게 앞 청소며 제설 작업이며 힘쓸 일이 많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가자 아내가 반색하며 반기더라고요. 당신 왔어? 아유, 눈이 엄청 오네. 손님도 더 안 올 것 같은데 오늘은 이만 끝낼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김밥 말아둔 거 다 팔아야 되는데. 이거 며칠 더 팔아서 얼마나 더 번다고 그래. 눈 더 쌓여서 얼면 위험해. 이만 들어가자. 그치만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아내와 실갱이 아닌 실갱이라 할 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웬 여자가 다급하게 안으로 들어서더라고요. 그 한겨울의 코트는커녕 얇은 원피스에 삼선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게다가 머리는 산발에 두 눈은 퉁퉁 부어있고 입술엔 피멍까지. 뭔가 위험하다 싶어서 바로 아내를 뒤로 물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아내가 더 반응이 빨랐어요. 아내는 허둥지둥 그 여자에게 다가가더니 언니, 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어? 하면서 여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맞아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처형이었어요. 얼굴이 너무 상해서 도저히 못 알아보겠던데 피부치였던 제 아내는 바로 알아봤던 거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내는 저와 친정 부모님 몰래 한 반년 전부터 처형과 연락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처형이 김밥집 개업할 즈음에 한번 다녀간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처형이 절대 다른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계속 비밀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처형의 모습을 보고 흥분한 아내는 언니 말을 좀 해봐. 대체 누가 이랬어? 누구한테 이렇게 맞은 거냐고. 설마 그 새끼야? 그 새끼가 언니 이렇게 때린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내가 너무 면목이 없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형은 어찌나 서럽고 울던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꺽꺽대기만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처형을 우선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국물을 내어줬습니다. 김밥도 한 줄 썰어주니 몇 날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그렇게 배를 채우고 나니 좀 진정이 된 걸까요? 처형은 그제야 그동안 겪었던 자초지종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형의 남편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요. 그 다정하고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결혼하니까 180도 확 바뀌더라. 허구한 내 친구들 만나서 술이나 마시고 집에 있으면 게임밖에 안 하고 내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자기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건방지게 구냐고 화만 내고. 그래도 나한테 손 올리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 술을 좀 자주 많이 마셨거든? 그래서 멀쩡할 때보다 취해 있을 때가 더 많았는데 오늘 취해서 처음으로 나를 때리더라. 예뻐서 데리고 살아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잔소리만 한다고. 살찌고 점점 못생겨져서 꼴도 보기 싫다고 나한테 꺼지래. 그동안 그런 놈하고 계속 같이 살맛대고 살았던 거야? 이 바보야. 진작 집에 왔어야지. 언니가 뭐가 모자라다고 그런 놈한테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 엄마 아빠한테 나 정말 잘 살 거라고 큰소리 떵떵 치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래. 이런 상황에서도 그깟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 내가 정말 언니 때문에 미치겠어. 당장 집으로 가자. 엄마 아빠도 언니 얼굴 보면 화 다 풀릴 거야. 어? 안 돼. 나 못 가. 왜? 왜 못 간다는 건데? 그 자식이 우리 집 알잖아. 찾아와서 나 죽일지도 몰라. 언니를 죽일지도 모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내와 처형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더는 놀랄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처형은 갑자기 자기 배를 감싸더니 다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 임신했어. 이제 3개월이래.
근데 그 자식이 자기는 갖기 쉽다고, 누군가의 부모가 될 자신이 없다고 그냥 지우자는 거야. 내가 낳을 거라니까 무슨 수를 썼든 애 지우게 만들 거래. 어떡해? 나 정말 어떡하면 좋니? 갑작스러운 처형의 임신 고백에 저희 부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윽고 먼저 정신을 차린 아내가 처형을 다독이며 물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언니 뜻이 제일 중요하지. 언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애 낳고 싶어? 당연하지. 이미 들어선 애를 어떻게 지워? 예상 밖으로 처형의 의지는 단호했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키우는 한이 있더라도 애는 꼭 낳고 싶다고 하더군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애야. 내 손으로는 절대 못 죽여. 나 낳을 거야. 꼭 낳아서 보란 듯이 잘 키울 거야. 그래서 너랑 제부한테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아는데 나 좀 숨겨주면 안 될까? 그 자식이 너랑 제부 집까지 모르니까 나 애 낳고 몸 풀 때까지만 같이 좀 지내면 안 될까? 어? 처형의 애원에 아내는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평소 처형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처형의 남편을 소개받을 때 겪었던 일 때문에 처형과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 상태였었죠. 하지만 아무리 원수라 해도 한겨울에 남편한테 맞고 도망쳐온 임산부를 어떻게 내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내에게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낸 뒤 당연히 괜찮죠. 일단 가게문 닫고 얼른 집으로 가요. 하고 처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뒤로 저희 부부는 처형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방이 2개뿐인 작은 빌라라서 저희 4식구 살기에도 북적거렸던 집에 사람 한 명이 더 늘어난 거였죠. 남는 방이 없어서 제가 거실에서 생활하고 아내와 처형이 함께 안방을 썼습니다. 어린 딸들은 친하지 않은 이모와 갑자기 함께 살게 된 게 불편한 눈치였지만 아직 어려서 그런지 금세 적응하더군요. 다행이었죠. 저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다행히 처형은 하루가 다르게 안정을 찾아갔어요. 비쩍 말랐던 몸에도 조금씩 살이 오르고 웃는 날이 많아졌죠. 무엇보다 처형은 아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았어요. 사실 처형을 집에 들이면서도 그 아나무인인 성격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름 각오 아닌 각오를 했는데 말이죠. 아내와 제가 없는 동안 청소며 빨래 같은 집안일을 미리 다 해두고요. 장을 봐서 저녁상까지 차려놓곤 했어요. 아내와 제가 몸도 무거운데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미안하고 고마워서 이런 거라도 해야겠다면서 막무가내였죠. 또 제 생일은 어떻게 알았는지 손수 미역국을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제부 처음 봤을 때부터 실수한 게 많아서 너무 미안해. 우리 남편이 한 짓도 그렇고. 그런데도 나랑 우리 아기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하고 사과까지 하더군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처형을 보고 사람이 이렇게 확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결혼 생활이 처형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을 뭘 굳이 또 사과해요. 됐으니까 건강하게 아이 낳는 것만 생각하세요. 처형 닮았으면 참 예쁠 텐데. 고마워 제부. 그쯤 되니 저도 마음속에 아주 신락같이 남아있던 앙금마저 다 녹아버리더군요. 그렇게 저와 처형은 진정한 가족이 됐습니다. 다행히 뱃속의 조카는 별탈 없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출산이 임박했을 즈음 처형은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자식은 끝까지 걔 정말 내 애는 맞는 거야? 네가 어디서 몸 굴려 먹다가 생긴 애를 지금 내 애라고 속이는 거 아니냐고. 내 재산 노리고. 네가 애 낳는 순간 나랑은 이혼이니까 그런 줄 알아? 하면서 모진 막말을 쏟아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정말 처형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서럽게 오는 처형을 달래면서 저와 아내가 조카의 이모와 이모부도 되어주고 아빠도 되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죠. 그 말에 조금쯤은 안심한 걸까요? 처형은 그날 산통을 느끼고 바로 병원으로 가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어요. 부모가 둘 다 예쁘고 잘생겨서인지 갓난아기인데도 이목구비가 뚜렷하니 정말 예쁘더라고요. 처형은 우리 아기 너무 예쁘지 않냐면서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른 산모들 곁에 딱 붙어있는 남편들을 보면서 울적해 하더군요. 그쯤 되니 정말 이혼을 하든 재결합을 하든 결단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이대로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또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더는 감출 수가 없었고 말이죠. 결국 저희 부부는 처형이 몸을 추스르자마자 아이를 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장모님은 그대로 뒤로 넘어가셨고요. 장인어른은 당장 처형의 시계로 찾아갔다면서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하지만 처형은 그런 부모님의 반응에 덜컥 겁이 났나 봐요. 지금은 남편을 택하는 게 너무 무섭다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어요. 결국 그 주 주말에 시가를 찾아가서 결판을 내자고 처형과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결판의 날인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는 여느 때처럼 퇴근 후 바로 아내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처형도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다고 해서 조카를 데리고 아내의 가게에 같이 있다고 하더군요. 가게에 도착하니 처형이 부엌 간이방에서 조카를 재우고 있더라고요. 조카를 재운 뒤 저희 부부와 처형은 늦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주말에 처형 시가에 찾아가서 어떤 말을 할지, 형님과 어떻게 얘기를 나눌지 등을 상의하고 있자니 밥맛은 느껴지지도 않더라고요. 어쨌든 대충 대화를 마무리하고 나니 어느덧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다 함께 뒷정리를 하려고 막 일어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60대쯤으로 보이는 노부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인가 싶어 영업 끝났다고 말했는데도 아랑곳 않고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두리번대더라고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요. 곧 구석에 앉아있던 처형과 노부부의 눈이 허공에서 맞부딪혔습니다. 순식간에 처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뭔가 잘못됐다 싶었죠. 처형에게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려던 찰나 노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운숙이, 너 여기 숨어 있었니? 핸드폰까지 없애버리고 잠적해서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했더니만 네 동생 가게에 숨어 있었어? 어머니, 대체 여기는 어떻게 하시고... 맞습니다. 노부부는 다름 아닌 처형의 시부모님이었어요. 처형은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도 없이 집을 나와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상식씨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술만 마시면 사람이 너무 폭력적으로 변해버린다고. 근데도 저한테 참으라고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절 때리더라고요. 왜 자꾸 자기한테 잔소리하고 못 살게 구냐고, 가만 안 두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아팠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살고 싶어서.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살 수는 없으니까 곧 찾아뵈려고 했었어요. 하고 말을 끝내더니 이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처형을 아내 곁으로 보낸 뒤 대신 나섰습니다. 처형은 이미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고 법정에서 얘기하시죠. 그러자 시부모님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더라고요. 처형의 시어머니는 제 말에 조소하면서 법정에서 얘기하자고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하더군요. 제가 무슨 뜻이냐고 되묻기도 전에 처형의 시어머니가 다시 처형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이혼할 생각이었다니 차라리 잘 됐구나. 네 남편 가여운 내 아들 상식이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니다. 그놈의 지긋지긋한 술 먹고 또 운전대 잡았다가 트럭에 부딪혀서 그대로 축사했어.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 아무 반응도 할 수가 없더군요. 제 3자인 저도 그 정도였는데 처형은 어땠겠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더니 두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아내와 제가 급히 부축하자 처형은 간신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사지를 벌벌 떨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상식 씨가 제 남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 내 아들. 아니, 네 남편이 트럭에 치여 즉사했다고. 그 망할 놈의 자식, 아주 끝까지 지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가는구나. 고얀 놈, 이 나쁜 놈, 괘씸한 놈. 말도 안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연락했을 때 가만 안 둘 거라고 막말을 쏟아내던 사람인데 갑자기 죽다뇨. 왜? 너한텐 차라리 잘된 일 아니니?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지만 좋은 남편은 아니었다는 거 안다. 허구한 날 술이나 처먹고 임신한 지처한테 성질 부리고 때리고 하늘이 보다 못해 일찍 데려가 버리신 건 아닌가 싶거나. 애초에 애미 나도 어찌지 못하는 놈을 장가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다 내 죄구나. 내 죄야. 왜 저한테 진작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저 없이 그냥 장례를 치렀단 말씀이세요? 핸드폰도 없앴는데 연락할 방법이 있어야지. 너희 친정에 연락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네가 견디다 못해 같이 못 살겠다고 도망간 걸 아는데 무슨 염치로 연락을 하겠니? 처형도 처형의 시부모님도 한동안 서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처형은 충격에 넋이나가 입술만 꾹 깨물며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그런 처형을 보던 시어머니가 먼저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그냥 다 잊고 살아라. 그래도 남편이었는데 마지막 소식 정도는 얼굴 보고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사돈 어른한테 사정해서 네 거처 알아내 여기까지 온 거야.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도 있는데 그건 우리 변호사 통해서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꾸나. 처형의 시부모님은 그렇게 처형에게서 몸을 돌렸어요. 다신 보지 않을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때 시부모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조카의 우렁찬 울음소리였죠. 아직 생후 3개월도 안 됐으니 잘 자다가도 깨서 울고 보채되었어요. 특히 조카는 낯가림이 심하고 예민해서 자기 엄마 품이 아니면 울음을 잘 그치질 않았어요. 아내가 얼른 다가가 안아들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조카를 안고 나와 처형에게 건네줬어요. 처형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얼이 빠져있는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아이를 얼러주더라고요. 다행히 조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얌전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내가 쯧쯧 혀를 차며 그래도 지 엄마 품이 최고인가 보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에 처형의 시부모님이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조카와 처형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손주의 존재를 전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잠시 망설이던 처형은 이내 아이를 안고 시부모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무서워서 상식 씨한테 결국 애 지웠다고 했지만 사실은 안 주고 나왔어요. 보세요. 어머님 아버님 손주예요. 하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시부모님에게 보여줬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뚫어져라 조카의 얼굴을 살펴봤죠. 마치 아들과 조금이라도 닮은 점을 찾아내려는 듯이요. 그러다 끝내 손주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차마 위로조차 건넬 수 없을 만큼 서럽게 우시더군요. 제 눈시울이 다 붉어질 정도였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제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처형의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한동안 그 울음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처형도 감정을 추스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한 몹쓸 놈이라고 해도 한때 살에 맞대고 산 남편이자 배 아파 낳은 아이의 아버지인데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한동안 아이도 친정 부모님에게 맡겨두고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식을 둔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던가요. 곧 처형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걸 훌훌 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와 함께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으면서 처형이 그러더군요. 아이와 둘이서 씩씩하게 잘 살아보겠다고요. 저는 서운하게 왜 둘이에요? 저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우리 딸들도 있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있는데 둘이 아니라 8이죠. 하고 답지 않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 말에 처형은 고맙다면서 또 펑펑 울었고 말이죠.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나 했는데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글쎄, 처형의 시부모님이 보낸 변호사가 찾아와 유산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죽은 처형의 남편 명의로 된 수십억의 건물과 재산이 전부 조카와 처형에게 상속된다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상속 순위는 부모보다 자식이 우선한다더군요. 그걸 안 처형의 시가에선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특히 죽은 처형의 남편의 형제들이 난리가 났더군요. 상식이는 이미 죽고 없는데 왜 상식이 몫을 형제들끼리 나누지 않고 생판남인 처형과 얼굴도 모르는 조카에게 줘야 하냐고요. 참 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다행히 처형의 시부모님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분들이었어요. 앞장서서 유산 상속을 교통절이 해줬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 중 일부도 조카 앞으로 해줬더라고요. 덕분에 처형은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 상당의 집과 현금을 가진 갑부가 됐습니다. 홀몸으로 어찌 혼자 아이를 키우나 걱정하던 예비 이혼녀가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을 하게 된 거죠. 처형은 모든 게 다 저희 부부 덕분이라면서 아내가 가게를 차리면서 진 빚도 전부 갚아줬고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진 일을 하고 싶어하는 걸 알고 선뜻 큰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힘들 때 외면하지 않고 걷어줘서 너무 고맙다면서요. 저희 부부 역시 베푼 것에 비해 너무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처형과 조카에게 더욱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처형은 나홀로 육아를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빵집을 내고 싶다면서 열심히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구운 빵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게 오랜 꿈이었다나요? 아이 키우랴 빵 굽는 거 배우랴 몹시 바빠 보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참 활력 넘치고 행복해 보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처형이 얼른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했으면 하는 바람이신 것 같지만 글쎄요. 정작 본인은 남자라면 질렸다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남자는 절대 안 만날 거라면서요. 자기 인생의 남자는 아들 하나면 충분하다나요? 저도 처형이 얼른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살았으면 하지만 인연이라는 게 주변에서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제 짝을 찾겠거니 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형을 보고 있으면 참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도 조금만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쥐구멍에도 곧 볕들 날이 올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